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한국자산신탁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지금 한국자산신탁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한번 읽어봤는데 머리에 쥐가 날라고 합니다. 아, 신탁사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재무제표도 그렇고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읽어보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를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읽으면서 뭐 100% 이해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한 50%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그냥 방송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하나 있고 한국자산 신탁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 신탁을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읽어보면 이제 50%에서 한 70%까지는 이해되지 않을까. 이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탁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한번 한국 토지 신탁도 한번 읽어보면서 좀 더 익숙해져 보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한국 토지 신탁하고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자산 신탁 보면 지금 월봉을 보면 지금 2016년도에 상장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월봉이. 그쵸? 2016년도에 상장이 됐어요. 한번 차트로 볼까요? 정확하게 보면, 예. 2016년도에 상장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이후로는 거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2016년 차트, 상장이 됐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한 7월달 정도에 상장이 됐죠? 7월달요. 7월 29일. 7월달 정도에 상장이 됐으면 우리가 지금 상장 신규 상장 주식은 뭐예요? 우리가 2년 최소한 2년까지는 거들떠보지 말라. 그래서 지금 어때요? 지금 2016년도 7월 달이니까 2017년도 7월, 2018년도 7월 2년이 지났죠? 지나고 지금 뭐예요? 그래도 이제 거의 2년 좀 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제로 베이스로 놓고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자.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그러면 한국 자산 신탁하고 거의 뭐야 사업 구조가 비슷한 한국 토지 신탁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뭐 이제 한국 자산 신탁도 비슷하고 PBR이 퍼도 그렇고 한국 토지 신탁도 PBR이나 퍼가 비슷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업종이 저평가되는 하나의 업종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평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좀 리스크가 많은 좀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러한 회사구나. 리스크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리스크가 많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많은 일들은 수익성이 좋아요. 왜?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어때요?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하면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대신에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 미래에도 그러한 리스크가 많은 사업의 성공을 보장한다. 그러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성공할 수 있다. 한번 실패하면 뭐예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에 벌여놨던 것들을 또 상당히 많이 타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종류의 회사들은 상당히 좀 할인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할인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일정 기간 회사의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예요. 여기는 9월까지에 더해서 또 작년 1년치 또 그 다음에 2016년 1년치까지 나왔어요. 상당히 친절하죠. 자 보면 영업수익을 보면 여기는 이제 왜냐하면 매출 원가 자체가 없잖아요. 매출 원가 자체가 만들어서 파는 회사나 뭐 우리가 사서 파는 상품을 사서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수료 수익 그 다음에 관련된 이익을 얻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매출이고 이게 이제 뭐 관련된 비용,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관련된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매출, 영업이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네모칸을 쳐서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이렇게 크게 부셔요. 크게. 그리고 다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 다음에 분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지배주주 비지배지분. 왜냐하면 이것은 100% 가지고 있는 종속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으면 비지배지분이 없는데 100%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지배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큰 차이는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영업수익은 어때요? 지금 72억이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매출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3분기는 어때요? 5억 정도가 증가했죠. 5억 정도가 매출은 증가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3분기는 뭐예요? 그 1, 2분기에 증가한 것만큼 증가하지는 못했죠. 1, 2분기에 어떻게 72억이 증가했는데 3분기는 5억밖에 증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점점 갈수록 뭔가 매출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영업비용은 뭐예요? 지금 245억이 증가했어요. 매출이 72억이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245억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매출이 5억이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104억이 증가했어요. 뭐예요?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다운되고 있다. 지금 109억 정도 줄어들고 174억이 3분기 영업이익은 어때요?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죠. 그쵸? 5억이 증가했는데 104억이 이게 뭐예요? 지금 뭔가 관련된 그 전방산업이라고 할까요? 전방산업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이 관련된 업종이 뭔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뭐예요? 지금 전년도 3분기 67.9%나 됐어요. 그리고 49.6%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크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누적도 74.3%, 60.9% 아직까지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쵸? 그리고 분기순이익도 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줄었고 127억이 줄었고 90억 줄었어요. 뭐냐면 이 회사는 지금 절대적인 수치는 좋아요. 절대적인 이익에 대한 수치는 높은데 수익률, 이익률은 뭐예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뭐냐면 경쟁이 지금 뭐랄까 좀 치열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아니면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큰 게 수수료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체크를 하세요. 수수료 수익 크죠? 수수료 수익. 그 다음에 큰 게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그쵸?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신탁사의 수수료 수익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그 다음에 가장 큰 비용이 지금 여기서 뭐예요? 대출 관련 관련 손실이에요. 대출 관련 손실. 그렇죠? 이 부분 한번 재무상태표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재무상태 연결해서 자 한번 이익이 났죠. 이익이 났으면 이 이익이 어디로 가요? 767억이 그렇죠. 이익 잉여금으로 간다고요. 이익 잉여금 누적이 되죠. 누적이 되는데 지금 많이 누적이 됐어요. 3,936억, 3,443억에서 3,936억으로 배당금도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누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자본이 5,659억, 5,164억. 다른 회사에 비하면 어떤 자본금도 많이 좀 이렇게 크죠. 자본금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회사의 특성이에요. 어떤 자본금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금도 지금 주식 배당을 지금 했거든요. 주식 배당을 했다. 예,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보시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어때요? 지금 2016년도에는 이게 2016년도부터예요. 2016년도에는 지금 36%였어요. 근데 50.9% 거기다가 62.3% 계속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회사가 부채를 늘리면서 지금 계속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규모를 키우고 있잖아요. 매출 규모를. 왜 그러냐면 이 부채 차입을 해서 뭐냐면 이 회사는 이 대출을 해요. 또 대출 채권이 있죠. 대출 채권. 이 대출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신탁 계정계라는 게 있어요. 자기 어떤 이거 그냥 대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신탁 계정계는 그냥 빌려줘서 이게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 빌려줘서
여기서 이제 이자 수익을 받는다. 이자 수익을 신탁 계정계에서 빌려줘서 이자 수익을 받는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신탁 계정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이자 수익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자 수익 금액이 늘어난다고요.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났죠. 지금 신탁계가 커지면서 부채 비율이 커지고 신탁계가 커지면서 이자 비율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대출 채권이 그래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6,549억에서 7,811억. 2016년에 4,145억이었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2016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어났다고요. 근데 2016년도에 비해서 뭐예요? 좀 많이 늘어났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 대출채권을 못 받을 위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방 대출채권 관련 손실이에요. 이게 못 받을 위험들. 그렇죠. 대손상각비. 그렇죠.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못 받을 위험들 이게 체계적 뭐야 이렇게 미리 추정을 해놓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이거 상당히 커졌어요. 이게. 그래서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대출채권이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부채가 증가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예요? 이게 규모는 커졌죠. 매출이 계속 증가했었는데 근데 수익성이 나빠진 부분은 이 대출채권에 대한 어떤 그러한 관련 손실들이 좀 많이 발생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때요? 신탁 계정대에 대한 어떤 손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출 채권과 관련된 그런 손실 부분들이 또 많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예, 대출금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런 이런 부분들. 예. 대손 충당금 설정했죠. 많이 지금 엄청 많이 했죠. 그럼 이만큼의 상각비가 많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신탁 계정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손실이 발생하면 신탁 자산에서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이제 가격이 또 떨어지다 보면 좀 여러 또 이제 또 제값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물론 이제 리스크가 좀 그 생각만큼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탁 자산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현금은 어때요? 좀 증가했죠. 현금은 증가했다는 것은 지금 대출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차입금 영업을 해서 현금이 증가한 게 아니라 차입금 1188억 사채가 100억이 증가했어요. 그쵸? 사채도 그렇고 차입금도 1188억이 증가했어요. 아까 차입금이 증가했다고 했죠. 1188억 엄청나죠. 그 중에서 이제 현금으로 일부 가지고 있겠죠. 예치도 했고 그쵸. 차입을 해서 그 다음에 유가증권도 그만큼 샀고 차입을 해서 현금으로 132 유가증권 224 그 다음에 뭐예요. 대출채권이 또 이만큼 많이 늘어났죠. 대출채권도 많이 늘어났고 신탁계정계가 1739억이 늘어났어요. 그쵸. 이것은 뭐냐면 아까 이익 난 거에다가 우리가 이익 나면 돈을 많이 주고 이만큼을 또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차입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을 해서 이익이 나면 그것도 차입까지 해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렇게 신탁계정계에다. 그럼 뭐예요 지금? 현금이 그래서 현금으로 일부는 남겨놓고 그렇죠. 만약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476억 정도 남겨놓고 그러면 뭐예요?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이거는 뭐 1739억을 현금이 나가잖아요.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활동 현금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어때요? 그래요. 지금 적자잖아요. 그쵸? 2017년도 3분기보다 더 적자폭이 커졌어요. 그쵸? 신탁 계정대에서 나가기 때문에 나가서 거기서부터 수익을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적자예요. 계속 적자죠. 지금 계속 적자예요. 2016년도에도 적자고 2015년도에는 한번 그 사업 보고서를 보셔요. 분기 보고서. 이거는 뭐냐면 2016년도에 지금 잠깐만요. 2016년도에 여기가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2013년도 한번 볼까요? 13년도부터 한번 뭐 이렇게 딱 보면 돼. 16년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현금 흐름표 있죠. 현금 흐름표 13년도에 보면 어때요? 플러스죠. 13년도는 플러스. 그 전년도에는 마이너스. 13년도에는 플러스고 14년도에 한번 볼까요? 14년도 거는 14년도 거는 한번 연결로 보면 연결 현금 흐름표 플러스죠. 51억.
15년도 거 한번 볼게요. 15년도 거. 15년도 거 보면서 어때요? 연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게 이거 따로따로 안 나오네. 이게 좀 따로따로 나오면 좋은데. 현금흐름표가 여기 있네요. 15년도부터 조금씩 좀 적자가 발생하죠. 발생하네요. 15년도부터 좀 계속 아까 계정이 대출채권 계정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6년도부터는 이제 이게 적자폭이 커지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그렇죠. 점점 갈수록 커지죠. 이거 왜 그러냐면 좀 규모를 계속 키우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 성장을 하려고 규모를 키우면서 성장을 하면서 뭐냐면 이 대출 채권이 좀 키우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자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쵸? 그리고 수수료 수익은 뭐예요? 지금 수수료 수익도 지금 증가가 많이 됐어요. 이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죠. 이것은 경쟁력은 좋아요. 경쟁력은 좋은데 이 회사가 이제 좀 더 성장을 구가하려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인가를 받는 사업이거든요. 인가를 받는 지금 11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플러스 3개 정도 더 지금 확충을 하려고 이제 인가를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수료 수익은 이제 언제든지 인가는 좀 더 여유가 있어지니까 이 부분을 좀 키우려고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뭐예요? 대출 채권 관련 손실이 좀 많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대손 충당금이 어때요? 이만큼 이거는 대출금은 대손 충당금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이거 뭐야 신탁 계정계는 대손 충당금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193억에서 461억. 그러면 상당히 눈으로 봐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회사에서는 크게 이 부분을 보시면 재무상태표에서 이 대출채권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이제 뭐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대출 차입했다.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이 정도 선에서만 보시면 될까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 이런 부분들 보시고 한번 이 회사의 어떤 개요를 한번 볼게요. 개요를 보기 전에 과연 이 회사에 그러면 리스크가 뭔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회사를 접근할 때는 모르잖아요. 잘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디 뭐 부동산학과를 나왔다. 그쵸? 내가 부동산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이런 회사에 접근하셔도 돼요. 이런 회사에 접근하셔도 되는데 내가 부동산학과를 안 나왔다. 그런데 이 내용도 모르는 사업 내용도 잘 모르는데 어떤 숫자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학과를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접근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복잡한 회사를 막 이렇게 내가 머리가 아파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막상 했는데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운 회사들 위주로 공부하시고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좀 공부를 좀 부동산 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공부 뭐 부동산의 어떤 지엽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넓게 공부를 하셔야 이 회사는 접근할 수 있는 회사예요. 자, 이게 투자 설명서예요. 이게 투자 설명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사채를 발행했는데 회사채를 발행하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이 투자 설명서가 나와요. 그래서 핵심 투자 위험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꼭 읽어보셔요. 투자 설명서는 나오면 그냥 보통 공시사항 그냥 건너뛰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상장 2016년도 돼 있잖아요. 상장이 되면 또 상장할 때 투자 설명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과거의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그 평가할 때 그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 그런 부분도 나오고 체크리스트도 나온다고 이렇게 보면 체크리스트 뭐냐면 인수자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업 실사 항목에서 체크리스트 나오면 우리가 실사는 하지 않지만 최소한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뭐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여기서 내가 이 정도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하면은 굳이 뭐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투자 설명서를 보면
어,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른 실적 감소 위험.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떤 부동산 경기 전체적인 시장 글로벌 시장 상황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어떤 회사를 투자하든지 간에 우리가 업종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부동산 신탁은 국내 부동산 경기 및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것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향후 글로벌 경제 및 유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근데 지금 유가 가격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당시 여기서 회사채 발행할 때 유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 번씩 뭐냐면 실제 검증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국내 부동산 경기에 따른 실적 감소 위험 리스크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글로벌 시장 상황 그 다음에 국내 부동산 경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리스트예요. 이건 그래서 뭐예요? 이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국내외 다양한 요인들로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될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어 투자하기 바란다. 어때요? 지금 국내 부동산 경기는 지금 뭐 이 부분은 한번 여기 여러분 경기가 둔화될게요. 경기가 또 둔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때요? 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은 정책적으로 뭐예요? 부동산을 누르잖아요. 세법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득세법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막 이렇게 좀 규제에 관련된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뭐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이게 좀 강하잖아요. 규제 법안이 강하면 항상 꺾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해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세법의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 감면 관련 규정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가 보통 바닥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감면을 계속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때가 바닥이에요. 그리고 막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국가에서 계속 뭐 소득세법으로 누르고 뭐 다른 법원으로 계속 눌러서 어떤 정책적으로 누르면 그때가 꼭 항상 거의 부동산 경기가 좀 꼭지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뭐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저도 뭐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항상 확률적으로 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굳이 확률이 항상 이렇게 봤더니만 높은 확률로 이렇게 꺾이는데 규제 정책이 많이 나오면 꺾이는데 굳이 낮은 확률에 베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시고 근데 이제 좀 하나의 변수가 이제 또 2020년에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2019년 하반기에 뭔가 가시적인 어떤 경기 어떤 그 활성화를 위해서 무언가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책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단기적으로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건설밖에 없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뭐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뭐 관련된 뭐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된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이 또 2019년도에 단기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대신에 주택 경기는 뭐예요? 정책적으로 누르면서 뭔가 이런 SOC 관련된 그 설비 투자라든지 어떤 그러한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건설 경기에 따른 실적 감소 위험. 그렇죠. 건설 경기가 또 안 좋아져서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셔요. 그리고 수주 금액이 지금 뭐예요? 2018년 8월까지 국내 건설 총 수주액은 10조 5,678억 원을 전년 동기 대비 26.9%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대비 수주액이 감소했다. 그렇죠. 이는 올해 SOC 예산이 전년 대비 14% 이상 줄어든 가운데 민간 수주액마저 급감하고 있는 것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부동산 불확실성에 따라 국내 건설 경기가 위축될 경우에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수익성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정부 부동산 정책 및 규제 관련 위험. 이거는 제가 좀 하는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체크리스트 이게 뭐 회사에서 이렇게 체크를 했으니까 우리도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신탁업 경쟁 심화 위험. 지금 11개 부동산 신탁회사가 부동산 신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뭐예요? 지금 부동산 신탁에서 추가 진입하고 또 증권이나 은행, 보험 등의 겸업사업자의 시장 진입. 그렇죠. 지금 추가 진입도 인가가 충분히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겸업사업자들이 또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많잖아요. 증권사도 엄청 많고 수익성이 잘 안 나니까 이쪽으로도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부동산 신탁사를 최대 3개까지 어때요?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죠. 금융위원회가 거기다가 또 이 겸업사업자들까지 진입을 하면 경쟁이 또 심화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주가에. 자, 정보의 불충분성에 따른 위험이다. 그렇죠. 시장 정보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부정확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개발 신탁 및 개발 신탁의 상품별 위험 요소. 그렇죠. 신탁을 하면 우리가 만약 어떤 PV 우리가 이제 그거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목적 어떤 SPC 어떤 회사를 만드는데 이제 보통 이거를 갖다가 PFV라고 해요. FV 이 회사를 만드는데 회사 목적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사업 목적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뭐예요? 이제 보통 신탁사들이 한 5% 정도 출자를 해야 돼요. 이런 만들려면 5% 이상을 출자해야 되는데 이 출자하면서 이제 어떤 금융상품을 받아요. 그렇죠? 금융상품을 받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렇죠. 사업 부실화에 발생할 경우 일단 투자 손실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수익 및 영업손익에 관한 사항. 자, 2018년도 영업수익은 7.7% 증가했고 근데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 및 규제, 기준금리 인상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재무비율도 그렇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부채비율하고 지금 부채비율이 60%가 넘어갔죠. 60%가 넘어갔어요. 지금 차입금 의존도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 차입형 토지 신탁 관련 비용 소요에 따른 차입금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차입형 토지 신탁이 지금 어쩌면 한국자산 신탁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신탁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도 어떤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대손상각비가 많이 계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채권 관련된 어때요? 지금 계속 지표가 어때요? 지금 비용 처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출채권 증가 추이 그러면서 대출채권 관련된 비용이 또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을 포함한 차입형 토지 신탁 중심 외형 성장을 이것은 도시 재생 사업은 어때요? 하반기에 이제 앞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에요. 도시 재생 사업은. 그렇죠. 그냥 이런 부분들은 한번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이 부분이 어떤 뭐 뉴스에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의외로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은 어때요? 좀 많이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송 관련 위험이 있는데 이 우발 채무의 소송 관련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총 113건, 제소는 17건인데 이제 보통 이 회사가 승소율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회사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소송도 많이 할 거란 110 몇 건 계속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소송까지 고려를 해서 어떤 것들을 하기 때문에 서류도 작성하고 하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크죠. 승소율이 크고 패소의 경우에도 뭐예요? 대부분 신탁재산으로 소송가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는 해요. 존재한다는 거. 대신에 부담할 소송 위험은 낮지만은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되고 약정사항 뭐예요? 우발부채 관련된 사항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예요? 자금 보충 약정, 미분양, 담보대출 확약 등이 있는데 자금 보충 약정도 지금은 이제 거의 해소가 됐어요. 3분기 보니 해소가 됐더라고요. 제가 약정상 우발상 한번 봤더니 해소가 됐어요. 이 부분은. 예. 그다음 유가증권 가치 변동 위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리스크만 한번 다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현금 흐름표 보면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 좋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어때요? 지금 계속 뭐예요? 단기손익 공정가 직권 처분했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 보면 이런 거 취득했죠. 이런 부분들이 금융상품이 뭐 이거 하면서 취득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신탁하면서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별로 크질 않아요. 무형자산만 좀 취득했고, 그쵸? 15억.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뭔지. 재무활동 라인 현금 흐름 보면 어때요? 지금 차입금 차입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전년 대비해서 626억에서 지금 1147억만큼 521억이 재무활동 라인 현금 흐름으로 증가됐어요. 지금. 그래서 현금이 어때요? 이렇게 좀 감소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현금이 476억이 있고, 그래서 현금 흐름은 지금 좀 안 좋다. 왜? 회사가 외형을 확장하면서 뭐예요? 지금 대출채권이 증가돼서 대출채권은 현금이 나가잖아요. 현금을 다른 회사에다 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흐름이 아니고 뭐 은행이나 금융권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하다. 회사 기여를 한번 볼게요. 연결 대상 종속회사 계양을 보니까 한국자산 캐피탈이 여신 전문 아까 그 금융업 있죠? 그 금융업 여기 보면 재무상태표에 보면 대출 뭐예요? 지금 대출 채권 중에서 이 대출금 이게 여신 금융업 캐피탈 한국자산 캐피탈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출금이 대출을 할 수 없어요. 여신법에 위반돼서. 그래서 캐피탈 지금 한국자산 그 캐피탈에서 나오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한국 자산 신탁에서 나오는 것은 신탁 계정대로 해서 그냥 빌려주는 거죠. 대여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지급금은 뭐예요? 대신 지급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 나중에 이제 신탁 자산에서 그 비용 다 까고 이익 나면 그거 다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또 한국자산 에셋 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부동산 개발업 하는 또 회사가 있고, 투자회사가 자사주 신탁계약,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탁법에 의한 인가를 받는, 그렇죠.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보면 도시 정비 사업 있죠. 아까 재생 사업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한번 관찰하셔야 돼요. 도시 재생 사업은 상당히 많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 뉴스테이라고 하죠. 우리가 뉴스테이 건설에서 임대를 함으로써 이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나중에 이제 처분하는 거죠. 이 부분들 한번 읽어보셔요. 뉴스테이도 이제 건설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아까 저번에 뭐 서항 같은 경우 뉴스테이를 좀 많이 한다고 했죠. 서항 같은 경우도 현장별로 뉴스테이를 하는 그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그 현장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뉴스테이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건설에서 뭐예요? 임대하는 거잖아요. 임대했다가 나중에 다시 분양하는 거. 그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사항들인데, 이 회사는 잠깐만요. A-나 이거고, 좀 공간이 있는 데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좀 그래도 기초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의 개념을. 자, 우리가 시행사가 있어요. 시행사는 뭐냐면, 여기냐면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명칭 자체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있고요. 시공사라는 있고, 그 다음에 신탁사가 있어요. 신탁사. 물론 더 이제 복잡한 용어의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더 많이 하면은 아예 모르는 말 못해요.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세 가지만이라도 우선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알고 계시라. 시행사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개발을 하는데 기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자금도 조달하고 그다음에 뭐 토지와 관련된 뭐 그 부지도 매입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자금도 조달 각종 인허가도 받고 그다음에 분양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계약 및 입주에 관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사업 주체예요. 시행사. 그래서 보통 이 시행사가 이제 땅도 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시행사가 이제 만약 민간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 개발업자, 시행사라고 하죠. 부동산 개발업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이게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거예요.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다. 그러면 이게 조합이 이게 시행사가 되는 거예요.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업자나 시행법인이라고 하죠. 시행법인 우리가 시행사, 시행법인 이렇게 법인 사업자들은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는 조합이 바로 시행사가 돼요. 주택법에서는 보통 사업 주체라고 해요. 이게 사업 주체. 주택법은 사업 주체라는 표현을 써요. 사업 주체.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고 해요.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다. 어떤 사업을 하는 주체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다. 그러니까 뭐냐 부동산 개발 업자, 개발 회사 즉 시행법인,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조합 이런 게 시행사라는 거. 시공사는 말 그대로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들이 시행도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지금은 저번에 봤죠. 우리 건설회사 2개 하면서 화성산업 같은 경우도 시행 자기가 직접 분양을 하는 이제 그런 건설에서 분양까지 하는 시행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행이 어떻게 보면 건설의 꽃이에요. 시행이 여기는 수익성이 좋고 대신에 지금은 좀 많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대신에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은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건설회사는 뭐예요? 건설하는 회사들 말 그대로 건설하는 거예요. 그냥 발주받아서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요. 발주를 받아서 뭐예요? 공사를 하는 거죠. 공사를. 그리고 이제 공사 비용을 이 시행사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쵸? 자, 신탁사는 뭐냐? 자, 이 건설회사는 뭐예요? 건설회사는 현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 GS건설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현장이 많아요. 우리가 현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어떤 현장은 수익성이 좋아요. 어떤 현장은 적자예요. 근데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현장에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하는데 또 땅을 사서 이제 여기 이 현장에다 이제 아파트를 올리려고 해요. 아파트를 올리면 뭐예요? 선분양이잖아요. 보통 선분양.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만약 신탁사가 없다. 그럼 시행사에서 돈을 받아서 시공사한테 바로 줘요. 그럼 어때요? 이 건설회사가 어때요? 보통 건설회사가 직접 분양금을 받아서 막 이 현장에다 투입하면 상관없는데 이 현장은 뭐 적자 현장에다가 적자면 뭐예요? 지금 돈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현장에 있는 돈을 이쪽 끌어서 막 써버려요. 그 나중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 현장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분양 대금을 치른 소비자들은 다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신탁사가 중간에 끼는 거예요. 신탁사가 껴서 뭐냐면 분양 대금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신탁사에서 들어와서 뭐 공사를 하며 공사한 그 진행률만큼 이 신탁사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시공사한테 그때. 예. 그래서 신탁사에서 뭐냐면 투자금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분양과 건축 등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도 하고 보증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행사에서 자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금 문제가 그렇죠. 여기서도 자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기서도 어떤 현장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를 이쪽에서 받으면 투자자나 여러 가지 고객들을 보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탁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이제 기본적인 그래서 이제 뭐 차입형 토지 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신탁사 입장에서도 이게 차입형 그런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관리형이고 관리형은 말 그대로 리스크가 적어요.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고 관리형은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 차입형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뭐냐면 돈을 신탁사에서 투자를 해서 뭐예요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잖아요. 대신에 수익은 크다.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탁사에서 뭐예요? 좀 차입형으로 많이 하죠. 차입형 토지 신탁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대신에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만 잘못해도 뭐예요? 좀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수익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을 투자자들은 가장 싫어하거든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왕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항상 보시되, 이 회사를 저도 모르겠고, 지금 보면서도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숫자는 참 좋기 때문에 매력적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정도가 매력적인 건지, 아니면 한국 토지 신탁도 또 비슷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이 원래 이런 건지, 그거 확실하게 모르겠고, 이 부분 한번 그냥 제가 이제 뭐 여기서 뭐 어떻다 저떻다 말은 못 하겠고,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그냥 이 정도 그냥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셔요. 예, 주식 배당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죠. 여기 MDM이 아마 최대 주주고, MDM이 문주연 회장님이고, 그다음에 주식 배당, 예, 주식 총수가 1억, 예, 1억 주가 넘어가죠. 그다음에 배당도 항상 해오고 있고, 그쵸? 배당도 200원씩 해오고 있고. 사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읽으셔가지고 신탁의 개념이 뭔지도 한번 보시고, 사업을, 이건 아까 설명했어요. 제가 신탁자, 건설사, 시행사 이런 부분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까지 이제 보통 이제 끼죠. 하면서 더 복잡해요. 여러 가지 분양할 때는 또 분양업자 또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냥 아까 설명해준 그 정도만이라도 우선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계시고,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좀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신탁의 기능은 뭐예요? 신탁사는 부동산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해야 되겠죠. 부동산 자산을 수탁을 받아서 또 관리, 처분, 개발까지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 관리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도산, 격리 기능. 그렇죠. 신탁 재산을 분별.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분쟁 조정 가능. 그 부동산 신탁사는 뭐예요?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말 그대로 신탁사는 말 그대로 중간에서 이제 이러한 분쟁 조정자 역할, 재산 전환 기능. 그렇죠. 위탁자 입장에서 보면 신탁 재산이 수익권으로 전환되는 바. 그렇죠. 수익권. 왜 그러냐면 재산을, 토지를 갖다가 신탁사에다가 말 그대로 맡기는데, 위탁자는 맡긴다는 의미 아니에요. 이게 신탁사는 수탁자가 되죠. 맡기는데 이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으로 맡겨요. 소유권이 수탁자의 소유권으로 되게끔. 왜 그러냐면 위탁자가 토지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권을 맡아서 뭐예요? 그럼 위탁자는 뭐예요? 이게 수익증권이 되죠. 수익증권을 받는 거죠. 수익증권을 받아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경기 변동의 특성은 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리스트를 두고 한번 보시라.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셔요. 이런 부분도 읽어보시고, 부동산 신탁업의 전망을 보니까 대내적으로는 뭐예요? 가계부채 증대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과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비차입형 토지 신탁 상품은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고 했죠. 아까 이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신탁사에 어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뭐예요? 리스크가 적죠. 대신에 수익성도 적다. 대신에 안정적이다. 관리형 토지 신탁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차입형 토지 신탁은 뭐예요?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뭐예요?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리스크가 크고 뭐예요? 대신에 수익성은 높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이거 리스크를 부담하고 이걸로 하는 거죠. 보통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신에 리스크는 있다는 거예요. 사업비 조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조달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늘리고,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대출 채권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부동산 산업의 변동성에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셔요. 뉴스테이 활성화 정책, 그다음 정비 사업, 이거 지역주택 조합 사업으로의 진출.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 신탁 시장의 규모 및 영업 여건. 그래서 부동산 신탁업의 시장 규모는 수탁고하고 영업 수익 규모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탁고는 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 시점에 수탁자가 인수한 신탁 자산의 금액을 말하고, 영업 수익은 신탁 보수 등 수수료 수익.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제 한번 읽어 보시고, 부동산 신탁에 지금 수탁고죠. 수탁고가 지금 뭐예요? 지금 많이 늘어 178조 원이니까 지금, 예. 그다음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금융투자협회 통계 사이트. 이런 부분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이 협회에 대해서.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통계 사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제 왜 그냥 우리가 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협회나 이런 사이트들에서 자료들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막 회사까지 안 찾아가도 더 객관적인 자료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업수익, 이제 이런 부분들 성장률이 좀 있죠. 예, 신탁보수, 토지신탁 쪽에서, 그 다음에 또 담보신탁하고 분양관리신탁, 그렇죠. 담보신탁, 분양관리신탁,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동산 신탁사의 영업수익은 수수료 수익이 약 76%,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이 사업 구조를 아셔야 돼요. 수수료 수입이 76%, 수수료 수입의 주요 영업 수익으로는 이자 수익, 아까 대출 채권 대출을 해주고 뭐예요? 이자 수익이 나온다고 했죠. 뭐야, 또 제일 대출에 잠깐만요. 또 하나를 더 좀 켜놓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잠깐만요. 왜냐면 이거 하다가 또 딴 데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걸 하나 더 켜놓고, 여기 보면 대출 채권 있잖아요. 대출금. 예, 이쪽 신탁 계정대가 가장 크죠. 여기서는 자산 신탁에서는 이런 부분들. 이것은 뭐예요? 연결 종속회사인 여신업체 한국자산 캐피탈에서 나오는 대출금이고, 이것은 신탁 계정되는 이 한국자산신탁,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뭐예요? 이 경쟁력은 이자 수익이 13% 차지하고, 그쵸? 대출금, 아까 그 손익계산서 보면 대출채권하고 여기서 이자 수익, 대출채권 관련 이익이 상당히 많이 여기 이자 수익, 예, 이자 수익이 신탁 계정대나 뭐 이자 수익이 뭐예요? 이만큼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수수료 수익이 394억, 그다음 이자 수익이 170억. 그렇죠. 지금 3분기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개별 부동산 신탁사의 경쟁력은 뭐냐면, 수수료 수익 대비 임직 건수를 나눈 인당 수수료 수익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인당.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한국토지신탁, 인당 생산성이 8.46. 그다음에 한국자산신탁이 8.19. 나머지는 어때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거의.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상당히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자산신탁 같은 경우도 어때요? 수직 계열화가 돼 있잖아요. 뭐 여신부터 있어 부동산 개발, 그다음에 신탁까지 이렇게 상당히, 예. 이 점유율도 어때요? 지금 8%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국토지신탁은 뭐예요? 지금 경쟁력이 가장 좋은 회사인데 36%부터 어때요? 지금 좀 많이 여기까지 채도 떨어지다가 다시 약간 회복했죠. 2018년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2018년도 거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되죠. 이거 뭐냐면, 영업수익을 지금 한국자산신탁이 있고 한국토지신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영업수익 얼마인지. 그러면 한국토지신탁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뭐냐면 그냥 다 보셔요.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 거라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영업수익 보면 어때요? 지금 이 회사의 영업수익은 100만 원이니까 2043억이죠. 100만 1000만 원, 2043억. 그렇죠? 2043억.
근데 한국토지신탁은 어때요? 지금 이거 1650억이죠. 16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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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043억. 이 비율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 비율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요. 2016, 2229 어때요? 지금 2018년도에는 한국토지신탁이 좀 더 뭐 점유율을 키운 것 같죠? 점유율을 좀 키운 것 같아요. 그쵸? 점유율을 지금 2018년도 맞죠? 9월 30일까지 한국토지신탁의 점유율을 더 2043억. 뭐가 제일 많은지 볼까요? 신탁보수. 신탁보수가 여기는 가장 많죠? 그쵸? 대리 업무 부수, 운용 수익. 그쵸? 다른 것들은 기타는 아마 그건 같아요. 여기처럼 그 뭐예요? 이거 신용, 예. 이자 수익 같아요. 그쵸? 의외로 한국토지신탁이 2018년도에는 더 뭔가 점유율을 높인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보는 거라서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요. 2018년도는. 당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은 누가 하냐면 계열회사인 MDM이나 MDM 플러스. 이게 최대주주죠.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은 뭐예요? 한국자산 캐피탈, 당사, 한국자산 에셋 운용. 그다음을 하나의 그룹 회사로서 수직 계열화. 그렇죠? 그래서 높은 전문성, 원스톱 서비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개발 사업 업무 경험이 많다는 거. 그 수탁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당사가 추진이 아까 했죠. 도시 정비 사업과 뭐예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 이게 이제 좀 앞으로 성장을 하려고 이 회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제 여신 전문 금융업은 굳이 여기서 안 볼게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셔요. 이거는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다는 거 이해되실 거예요. 영업의 종류는 뭐냐면 이게 토지 신탁이 있잖아요. 토지 신탁 뭐예요? 부동산 소유자가 뭐예요? 부동산 신탁회사에 토지를 이전하는 거죠. 이게 토지를 이전하고 그러면 부동산 신탁회사는 뭐예요? 관리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그 이익을 뭐예요? 부동산 신탁 돌려주는 신탁 유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 신탁의 종류에 따라 분양형, 임대형, 그 다음에 건설자금 조달 책임에 따라서 차입형, 관리형.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해두셔요. 이 회사를 내가 관찰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 용어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형은 말 그대로 분양이잖아요. 분양. 그쵸? 임대형은 뭐 임대죠. 임대. 부동산 개발했다는 결과물을 임대하여. 이것은 분양하여. 그쵸? 수익을 어떤 배당하는 방식. 임대 아파트, 이것은 분양 아파트. 그쵸? 임대형은 뭐예요? 아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건설 임대 그 관련된 예. 건설 자금 조달 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라서 차입형이 있고 관리형. 아까 차입형 설명했죠? 공사비 등 사업비를 신탁회사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뭐예요? 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신탁보수 등의 수익이 큰 토지 신탁. 관리형은 리스크가 적은 반면에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담보 신탁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셔요. 이건 읽어보시고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가 이렇게 있다는 거. 예. 관리 신탁도 관리해주고 수익 분배하는 거. 예. 처분 신탁도 대신에 처분해주고 그렇죠. 갑종 처분, 을종 처분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리츠 많이 들어보셨죠? 리츠 관리 회사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 및 운용 실적이 있어요. 자금 조달, 운용 실적. 그래서 차입금, 사채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자금을 조달해서 어때요? 회사에 자본 있죠. 이익여금이 쌓인 거죠. 이 자본은 이익여금이 이 자본 안에는 뭐예요? 회사의 경영 성과도 다 이렇게 누적이 돼 있는 거잖아요. 해서 뭐예요?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출을 2.5에서 8.5%까지. 그죠? 이 차이 금액으로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거죠. 이 차이 금액으로 여기도 이 차이 금액으로 수익이 나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점점 갈수록 커지죠. 22점 점점 커져요. 지금 대출 채권 대비 이거 따져보니까 차입금 따져보니까 점점 갈수록 커지고 있죠. 차입금 비율이 부채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많으면 또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 차이 금액이 이익이지만 어때요? 또 하나 대출 채권 관련된 대손상각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수익성이 또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는 대손상각비가 좀 많이 발생해서 수익성이 줄어들었다. 캐피탈 업무는 뭐예요? 차입을 해서 뭐예요? 이런 것들
기타 부재 자본, 자기 자본까지 해서 뭐예요? 팩토링, 그 다음에 리스트 자산. 팩토링은 그거예요. 매출 채권이 있어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매출 채권을 어때요? 보통 이제 기업들이 매출 채권이 있으면 매출 채권을 어때요?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거. 담보로 해서.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서 뭐예요?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구매자금 뭐 대출이라든지 어음 뭐 전자음 그런 부분들도 다 이쪽에 해당이 돼요.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이거 보셔 수탁과하고 신탁보수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 계정이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영업설비는 이런 부분 ERP 시스템도 있고 내부 처리 시스템이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영업용 순자본 비율. 영업용 순자본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나 봐요. 이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고 이게 다 있으니까. 영업용 순자본은 뭐냐면 영업용 순자본은 그 총 여기 보면 잠깐만 여기 구하는 그 공식이 내가 어디선가 봤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셔요. 이 뒤에 주석사항에 보면 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영업용 순자본 이 부분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현금이 나가지 않는 뭐 부채를 더하고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자산을 빼주고 해서 총자산에서 순자본으로 구한 다음에 총 위험액, 시장 위험과 뭐 신용 위험, 운영 위험에 이게 해당된 그 금액을 해서 이만큼이 순자본 비율. 이게 클수록 좋아요. 이게 클수록 그렇죠. 좀 상당히 크죠. 보통 이제 한 15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훨씬 높게 유지하고 있죠. 그냥 이 회사는 상당히 뭐예요?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정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고정 이하 자산 비율. 보통 이제 은행 할 때 나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고정 이하 자산 비율. 이 부분도 한번 보셔요. 지금 35점은 상당히 어때요? 건전하게 가고 있고. 조정 자기 자본 비율도 괜찮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좀 읽어봤는데 어때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지금 하면서도. MDM이라는 회사가 38.29% 최대주주고 문주연 이분이 이제 회장님이시고 그렇죠? MDM의 또 전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예. 한국자산 캐피탈 영업수익 잘 나오죠. 예. 전년도보다 커져. 이건 4분기고 이건 3분기예요. 헷갈리지 마셔요. 이건 4분기 치고 이건 3분기까지 치고 더 커진 거예요. 지금 4분기로 환산하면 더 커져요. 그렇죠? 지금까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뭐냐 비연결 구조와 기업에 대한 지분 해서 이런 토지 신탁, 기타 신탁 이런 부분은 토지 신탁은 신탁 부동산 개발을 통한 수익을 나누는 거죠. 부동산 개발, 기타 신탁 부동산의 관리도 하고 처분도 하고, 그렇죠? 보통 차입형 토지 신탁 같은 경우는 내 자금이 들어가고, 그렇죠? 토지를 개발해서 나중에 분양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분양형, 임대형, 그렇죠? 이것은 관리, 남의 부동산을 관리나 살 사람을 찾아서 좋은 가격에 처분을 해주고 그 수익을 나누는 거, 그렇죠? 이건 처분.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수익성이 더 크겠죠. 예. 신탁 부동산의 분양, 자금 조달 의무자의 투입, 수탁자로부터 차입. 아까 말했죠. 이제 이런 부분들. PFV 출자는 뭐냐면 이 부분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수익 증권이 많아요. 여기 이 회사 보면 그 증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PF 출자를 하고 받은 증권들이 많다는 거예요. PF 증권이 뭐냐면 출자가 이 부분도 이제 좀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쉬운데 좀 어렵죠 말이. PFV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영어가 저도 지금 이게 파이낸셜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셜 이게 비클이 뭐 교통수단 뭐 탈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어떤 파이낸셜 비클이라고 해서 이게
목적 사업 목적 회사라고 보시면 돼. SPC의 하나의 일종이다. 근데 뭐냐면 이 회사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이게 세법상 세제 혜택이 좋아요. 세제 혜택이 이게 이제 무슨 뭐 상당히 세제 혜택이 좋아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보통 하는 거죠. 보통 소득공제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제 뭐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때는 뭐냐면 그만큼 배당금이 비용 처리가 돼요. 원래는 법인들 배당금 비용 처리 안 되거든요. 근데 배당금이 비용 처리가 돼서 법인세가 안 나와요. 그만큼이. 그래서 상당히 세금 엄청난 거거든요. 혜택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수도권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잖아요. 이제 몇 년 안 된, 5년도 안 돼, 설립하고 5년이 돼야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가 안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보통 3배 중과가 돼. 5년 취득하고 나서 설립하고 나서 법인을 5년 이내에 토지를 사면 그 취득세, 등록세 이거는 그건 아니구나. 이거는 그건 아니고 법인 설립 등록세를 3배 중과를 배제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좀 약간 착각을 했어요. 지금 그거하고. 예. 하여튼 뭐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세제 혜택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PFV는 그냥 하나의 그냥 페이퍼 컴퍼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퍼 컴퍼니. 그래서 뭐냐면 건설회사가 있겠죠. 건설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게 한국자산 신탁사가 있겠죠. 한국자산신탁. 그래요.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수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자. 그쵸. 수요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쪽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토지. 그렇죠. 토지. 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뭐예요? 토지 소유장, 사업자, 민간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금융기관. 되게 복잡하죠. 이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럼 뭐예요? PFV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보통 그 한국자산신탁에서 5% 이상을 출자를 해야 돼요. 자산신탁 같은 토지신탁이나 자산신탁에서 5% 이상을 출자를 해야 돼요. 출자. 그럼 뭐예요? 출자를 하잖아요. 이쪽에다 출자를 해요.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냐면 자금 관리나 자산 관리를 해요. 자금 관리나 자산 관리를 신탁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수수료. 그리고 나중에 수익이 다 나면 뭐예요? 배당도 받는 거고. 예,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PF에서 뭐예요? 건설회사는 책임 준공을 해요. 공사를 해서 준공까지 하면 이게 뭐예요? 당연히 공사비를 주겠죠. 공사비를 주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를 어때요? 이쪽에다가 출자를 해요. 현물 출자. 출자를 하고 그러면 토지대를 주겠죠. 토지대.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자는 뭐예요? 분양을 하죠. 분양을 하고 뭐예요? 분양 대금을 주겠죠. 분양 대금을. 그렇죠? 금융회사는 뭐예요? 건설회사에 어때요? PF를 보증을 해요. 건설회사가 금융회사한테 PF 보증을 해요. PF 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자는 뭐예요? 대출을 하죠. 중도금 대출하고 이자를 주고 그쵸? 중도금 대출하고 이자를 주고 분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다도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PF 대출을 하고 뭐예요? 이자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PF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런 거다. 여기다 출자를 하는 거예요. 5% 이상을 이 회사가 한국 자산 신탁이 그렇죠. 그럼 출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증권을 받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대출 약정 및 신용공여, 출자 약정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토지 신탁, 기타 신탁, PF 출자 이제 있죠. 토지 신탁은 뭐예요? 신탁 개정대라는 게 나오죠. 신탁 개정대.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게 이제 최대 노출 금액이 이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탁 개정 대여금. 그 다음에 미수, 보수. 그 다음에 PF 출자는 뭐예요? 이런 부분이 나온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증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출자 금액, 미수 배당금 이게 이제 리스크 금액이 최대 노출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저도 지금 아직 100%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100%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이 뭐 이게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셔요.
공부를 해보시고 저도 뭐 이거는 여기는 뭐 특별하게 볼만한 복잡해서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투자 설명서에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리스크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 리스크 부분을 한번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 토지 한국 자산 신탁 있잖아요. 그럼 한국 토지 신탁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0.9잖아요. 3.95 한국 자산 신탁도 0.95 3.93 그러면 이 업종에 대해서 뭔가 저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은 앞으로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쵸? 왜냐하면 지금 규제 정책이 많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좋아질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러한 회사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아까 도시 정비 사업,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있죠? 그 부분. 이제 새로 신규로 할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이 좀 많아지면 어때요? 기존의 부분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 부분에서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좀 어때요? 지금 대출 채권이 증가하면서 성장을 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대출 채권 대손상각비가 지금 증가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솔직히 뭐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 사보고서를 새벽에 읽었는데 일어나서 읽고 나서 지금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도 뭐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지, 어느 정도 이게 매력적인 건지 이 자체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뭔가 숫자는 참 좋은데 이게 매력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매력적인 건지 아니면 리스크가 있는 건지, 뭐 리스크가 지금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리스크가 보이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저평가돼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 부분을 감이 안 와요. 지금 감이 안 와가지고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정책이 국가의 정책이 조금 뭔가 변동의 요지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상태가 뭔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때요? 좀 약간 그 부분이 좀 봐주지 않더라도 어때요? 좀 어느 정도 본인의 가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은 어차피 모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이 회사 자체가 난이도가 있고 뭐 사업 보고서를 읽어도 너무 막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저도 하고 나서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